본 방송은 영화 독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지조님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셋이서 하는데요. 사실 셋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 분을 게스트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드한 진행이야. 사실은 나와주세요 하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지? TV는 사랑을 싣고 그 디디디디디 그 음악 있잖아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님이 저희랑 같이 하는 이번 영화는 독전입니다. 어떻게 첫 영화부터 독전을. 네, 이 말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박 실장님은 주간 영화 보고 방송을 많이 들으셨나요? 네 1회부터 거의 직전까지 계속 듣고 데드풀 2까지 듣고. 아, 네. 어떤 걸 제일 재밌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들었다며. 네, 가짜다. 아니네. 딱히 더 즐겁고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팟캐스트를 굉장히 다른 것도 많이 듣기 때문에, 네, 다 섞어서 듣기 때문에 부끄럽네요. 거기서 묻혔죠. 너무한다. 그래도 레전드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많이 웃었던 거라던가. 뭐가 있었죠? 나가시죠. 아니 수고하십시오. 애청자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게스트 초청했는데 맞아, 이게 무슨 애청하는 애청자야. 편이 없다고 하시면은 개청자네. 개청자. 네. 굉장히 많이 떨고 계신 느낌인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너무 올드하네.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방송 듣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처음엔 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 네. 실장님. 네. 그래서 박 실장님이랑 저희랑 이번 편 독전인데요. 독전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독전. 독전인데요. 이 독전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두기봉 감독의 마약 전쟁이라는 영화의 리메이크이고요. 언제 개봉한 거예요, 그거? 한국 개봉은 한 2013년, 14년인데 어. 중국 본토 개봉은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아, 본토 영화예요? 네, 홍콩 홍콩 영화가 아니라. 감독은 홍콩 사람이지만 제작 관련된 그런 거는 다 중국에서 한 거고 중국 홍콩 합작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그게 마약 전쟁이라서 독전. 네, 원래 중국어로도 두전이라고 해가지고 독전이라는 제목이고 이제 굳이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개봉했을 때가 마약 전쟁이었던 거예요. 저 근데 제 소개는 여기 끝난 건가요? 예, 네. 끝났습니다. 예. 아니 뭐 준비했던 소개가 있었나요? 왜 박 실장인지 네. 예. 해주세요. 네. 저희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져요. 그런 거 다 담고 오시는 건가요? 네, 아, 지금. 그래서 네. 힘차게 치고 나가셔야 네. 돼요. 그럼 바로 그냥 진행하시죠. 아니요. 빨리 치고 나와주세요. 왜 박 실장님이신가요? 일단 성은 박씨시죠? 예, 박씨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실장입니다. 네. 지금 자랑하려고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박 실장이다. 아. 네네네. 다들 이유가 그렇다고 있으시니까. 합니다. 너무 직관적인 이유잖아.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됐었는데. 내 말에 제가 더덕인 이유는 더 덕후라서 더덕입니다. 뭐 아. 미선님 미국 선배라서 미선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박 실장님이라서 박 실장님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우리 개인적인 거를 원래 좀 게스트를 좀 더 잘 배려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이제 그런 기조를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게스트 분들을 좀 잘 교육시켜야지 우리가 방송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게스트님도 저희 멤버 같은 느낌으로 네. 대차게 까면서 알겠습니다. 서로. 예. 네. 네. 게스트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치고 나오시고 네, 계속.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렇고요. 그럼 독전. 독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5월 22일에 개봉했고요. 15세 관람갑니다. 18세가 아니고 15세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노출이라든지 폭력성은 그 전주에 저희가 했던 버닝이랑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가슴 노출도 있단 말이에요. 독전도 그쵸. 똑같이 있고 때려 죽이는 많이 장면이라든지 나오지. 화상 입혀서 죽인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그쵸. 있는데 어떻게 15세인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등급위원회에 대한 그렇죠. 하나는 신뢰성이 산업 영화이고 하나는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하나는 돈을 잘 벌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봐주는 거고 하나는 네. 이제 뭐 돈 벌 생각이 없어서. 생각 없진 않겠죠. 사실 그 마약에 대한 게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그쵸. 소재가 이렇게 다뤄지면 사실. 18세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마약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15세라는 게 뭐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하는 거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그 폭력보다도 이제 가슴이 나와서 심각하죠. 네. 근데 뭐 어쨌든 미국을 차치하고 하더라도 같은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박 실장님이 그 얘기 하셨지 않았어요? 그 마약에 대한 그 영화가 다루는 입장이 비판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약을 미화하지 않아서. 네. 음. 마약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에 15세 판정을 받았다라고 등급위원회에서 해명을 했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약에 버닝 감독이라든지 버닝 관계자였으면은 왜 우린 18세였냐고 말하면서 따졌을 것 그쵸. 같고 어떻게 보면은 방금 미선님이 한 얘기가 가장 적나라한 사실인 것 같아요. 상업 영화고 이 영화의 관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하지 않았을까? 18세가 안 나도록. 독전이 15세라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지 벌써 450만 명 관객 들었고요. 네. 제작은 용필름. 네. 용필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묵 편에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중국 원작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침묵도 그랬고.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하나 얘기해도 돼요? 원작 침묵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독전 영화 원작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둘이 같아요. 최민식 배우로 나왔던 사람요? 네. 최민식 배우로 나왔던 사람이 독전의 원작에서는 조진웅 역할로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배우가 되게 중국의 약간 국민 배우스러운 센 영화, 액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배우긴 한데 약간 그래서 저는 그 두 영화를 봤던 이유가 원작을 봤던 이유가 그 배우를 좋아해서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약간 용필름 대표님도 그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보시는 건가? 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배우가 같은 사람이구나. 네. 아, 되게 안 맞는데 조진웅하고 최민식하고는 전혀. 여기서 조진웅이 살 엄청 빼고 나오잖아요. 완전 샤프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무 살 많이 뺐더라고요. 시그널 때랑 또 다른 이미지의 형사예요. 시그널 보셨어요? 네. 예, 봤습니다. 시그널 봤어요, 미사님? 아니요. 시그널이라고 TV 시리즈 있거든요. 거기서도 형사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좀 겹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쫓고 이런 게. 대신 덩치가 되게 차이가 나죠. 시그널에서는 약간 진짜 덩치가 있어가지고 정말 강력계 형사 같은 느낌이 나고 이쪽은 굉장히 샤프해졌잖아요. 그래서 조진이 뭔가 노력을 했구나. 네. 그리고 음악이 아니다 감독님부터 얘기해야죠. 네. 감독님은 이혜영 이혜영 감독님. 천하장사 마돈나. 경성학교였나요? 네. 그 영화도 이제 감독을 하셨고 2014년. 그다음에 26년 영화 각본 하셨네요. 페스티벌이라는 영화도 했고요. 그 엄정화 네.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를 이혜영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전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제 기억 속에 이혜영 감독님은 뭔가 여자 주인공이라든지 천하장사 마돈나도 게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판타지스럽고 뭔가 분홍빛의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페스티벌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는 완전 센 남자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른 스타일의 영화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작에서 얼마나 자기의 색깔을 넣었을까. 이게 감독님이 들고 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용필님이 들고 있고 제작사가
감독을 찾은 네. 영화이고 이혜영 감독님 자체도 독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화들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남자하고 막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좀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로 가면서 더 얘기를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외적인 부분들은 이런 점들이 있고요. 네.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음악 감독님이 달팔한 네,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보는데 음악이 저는 한 50% 정도는 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영화의 어떤 스타일을 트레일러 보셨어요? 전 트레일러 안 봤어요. 트레일러 진짜 멋있어요. 잘 예고편. 뽑았구나. 네, 예고편에 속아서 영화 봤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영화 재밌게 본 사람도 많았지만 영화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예고편에 낚였다. 예고편이 다 했다. 그런 사람도 많았죠. 저도 그랬어요. 아. 영화를 다 보고 트레일러로 봤어요. 저는. 근데 영화보다 더 재밌게 봤던 예고편이? 트레일러. 예, 예고편이 더 재밌었어요. 영화를 이미 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네. 예고편 장인.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음악 달팔한. 달파란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화 음악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본인도 뭔가 밴드 활동이라든지 뭐 창작 활동 원래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잘 맞는 영화랑 맞았을 때는 되게 잘 맞고 찰떡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되게 유난히 눈에 띄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OST를 찾아봤었는데 OST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OST를 낼 계획은 원래 없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OST를 많이 찾아 들으니까 이제 낼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달콤한 인생 있어요. 달콤한 인생, 곡성, 네. 도둑들, 암살. 도둑들, 암살, 달콤한 인생 약간 독전과 비슷한 계열이네요. 네. 고지전. 그리고 이혜영 감독님하고 만난 거는 경성학교인 것 같아요. 그 경성학교 음악도 하셨네요. 음악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배우들 얘기를 할까요? 배우가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조진웅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차승원, 네, 차승원. 김성령, 네. 류준열이요. 네, 류준열, 김주혁 씨. 김주혁 씨가 나왔죠. 마지막 고은경 영화. 배우님. 네. 진서연 씨인가요? 네, 맞아요. 진서연님이 이제 그 김주혁 배우분 캐릭터의 부인 역할, 네. 여자친구 역할, 뭐 이런 역할로 나오고. 그분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되게 완전 인상 씬 깊어서. 스틸러로 나와가지고 네. 정말 약쟁이 같았어요. 네. 류준열 씨 상사? 맞아. 박실장. 박실장요? 박차장? 뭐 그분 있잖아요. 네. 그 누구죠? 박선창 역할이 미사행에서 미생에서도 나왔던 차장 역할이었나요? 아무튼 맞아요. 그런 역할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분도 보면은 연기 정말 찰지게 하시죠. 그 두 분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네, 맞아요. 맞아요. 음. 모델이 나왔거든요. 모델 출신인데 이번에 강승현. 강승현 씨가 이번에 형사, 여형사로 형사로 나왔던. 나오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맞아요. 약간 예전에 유아인 씨가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베테랑에서 베테랑에서 나왔던 장윤주 역할이랑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비슷하다고 장윤주 보면 형사 될것 역할이랑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고 네. 아까 그분 이름은 박혜준 배우님. 맞아요, 네. 맞아요. 박혜준 배우님. 그분 되게 강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영화죠. 그리고 한 강렬하는 배우들이 네. 게임에서 한 판 한 판 깨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등장하는 한 5초 네. 안에 그냥 관중을 사로잡는 맞아요. 그런 캐릭터별로. 눈빛과 예. 김성령 배우 처음에 나왔을 때 폭탄 터질 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놀랬지.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극장에서 깜짝이야. 사실 그 장면에서는 제가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그거 이제 막 차를 부딪히는데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살아 있어서요. 네.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오죠. 네. 운전해서 가고. 운전해서 네. 그래서 스토리를 그러면 한번 네, 조진웅 배우가 일단은 마약 관련돼서 형사로 활동하고 있죠. 마약 관리반, 마약 전담반 마약 전담반 역할로 하는 분이 나오고 이 형사는 지금 어떤 마약 조직의 유명한 사람을 쫓고 있어요. 이 대빵.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정말 전체를 아무도 몰라요. 이 남자인지 선생이 누구야? 여자인지. 이거 한 5,000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출신인지 한국 사람이긴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 조직의 일부에다가 자기의 정보원 같은 그런 사람을 심었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간파당해가지고 살해당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분노를 느끼면서 꼭 잡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선생의 그 조직의 일원인 김성령 캐릭터가 이제 조직에서 어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 장소가 폭파되는 사고가 있어서 내가 왠지 살해당할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와서 내가 이 선생이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제발 잡아달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진원 캐릭터는 이 선생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그리고 이 폭파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조직의 말단에 있는 류준열인 거예요. 근데 류준열이 조직의 말단이긴 하지만 은근히 조직에서의 어떤 잡일들을 되게 많이 했던 캐릭터라서 핵심적인 잡일. 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깊은 아이였는데 이 폭파 사건이 사실은 이 선생이 일으킨 일이고 이 사건을 해서 너의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네가 키우던 강아지도 이렇게 다쳤으니까 우리한테 협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류준열이 어떻게 감흥이 돼서 모든 그런 사실들을 협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생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마약을 사려고 오는 조직이랑 그리고 자기네 이 선생네 조직이랑 만남이 있어요. 그런 거래가 있어서 그 거래를 또 이끄는 사람이 마침 류준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말도 안 되죠,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원작에서는 되게 많이 설정이 바뀐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 잡을까 하다 해가지고 조진욱이 결론을 낸 게 원래 약속 시간 몇 시간 전에 미리 자기가 조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류준열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바이어를 자기가 만나요. 그 원래 만나기로 했던 이 선생님 조직 사람 대신에 그런 다음에 또 그 중국 보스의 어떤 특징들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 보스도 이 선생 못지않게 비밀에 쌓인 사람이라서 아무도 이 사람 얼굴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선생 조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국 복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협상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는 거죠. 조진웅 캐릭터가. 그래서 나중에는 맨 위에 있는 이 선생을 만나려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일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이거의 시놉시스인데 이 영화에 그러니까 조진웅 형사가 그러면서 언더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국 바이어인 척하면서 형사지만 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류준열을 시켜가지고 그 마약 제조하는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해라고 다 뒤에서 조종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이 조직들이 류준열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 바이어는 이제 김주혁 배우인 거고 네. 그리고 박해준은 그 조직에 있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역할이신 거고 네. 김성령은 중간에 죽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죽잖아요. 체해서. 네. 근데 그거는 약을 아마 일부러 그렇게 먹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는 거는 사실 김성령 배우가 저는 되게 메인인 줄 알았거든요. 아. 포스터만 봐도 김성령 배우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죽었을 때 저는 나중에라도 안 죽었다는 식으로 나중에라도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지만 정말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죽었지. 네, 이 정도면 거의 특추율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수준인데 왜 메인 포스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죠. 네. 그리고 무대 인사랑 막 이런 거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까메오였는데 거의.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신 분인 거죠. 좋으신 분. 좋은 분인 거죠. 돈 받고 하는 거겠죠. 맞아요. 돈 받고 하겠죠. 자기한테 좋은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 조직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지어 이 선생으로 추정되는 인물까지 나타나요.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차승원. 네, 차승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조진웅이 좀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잡았는데 조진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이 아닌 걸 말하고 있고 사실은 류준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진웅 형사가 네. 심오한 대사를 하잖아요. 어떤 인간을 존나게 쫓다 보면은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겨서 알게 된다고. 네네. 그래서 넌 아니야. 이 선생 어딨어? 네, 그런 말도 하죠. 차승원이 나 이 선생이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아니야. 내가 아는데 너 아니야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류준열은 유유히 그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 마약의 이름을 통해서 유출을 해가지고 류준열의 위치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류준열이 도망가 있는 노르웨이까지 찾아가가지고 류준열이 죽은 건지 아니면은 조진웅이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마지막 명이 장면에. 죽는 걸로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결말 제일 짜증나요. 노르웨이에서 탁 만나가지고 오두막 같은 눈 허허벌판에 류진열하고 조진웅하고 눈물 글썽거리면서 권총을 책상 위에 딱 놔둬요. 그러고 화면이 착 빠지면서 빵 소리 나고. 예.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행복한 적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 이런. 거의 그 말을 하는 건 다름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찾아간 건가요?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뭐지 조진웅이 마약 조직 쫓다가 마약 조직에 있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브로맨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완전 퓨어 영화예요. 불안당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 저도. 불안당 영화 보셨어요? 불안당에 설경구님하고 임시완님 나오는데 그 네. 둘의 브로맨스가 엄청나거든요. 음. 그래서 팬들도 많아요. 불안당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리고 아. 불안당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시완 캐릭터가 언더커버인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설경구 캐릭터가 알지만 또 봐주는 게 있고 네. 또 임시완도 설경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만 봐주는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결국에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애증에 가까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여기 이 영화에서 조진웅과 류준열의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원작 영화에는 전혀 없는 설정이고 제가 원작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원작 영화에서의 류준열 캐릭터는 일단은 조직 보스로 아예 나오고 원작 영화에서는 조직 보스인데 조직 안에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마약을 생산하거나 하면은 바로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안 당하려고 내가 아는 조직 마약 관련된 보스들을 팔 테니까 나를 제발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거기서는 류준열이 아예 보스고 네. 내가 더 내 밑에 있는 다른 보스들을 대줄 테니까 나는 살려달라 이렇게 네, 하고 그런 딜하고 식으로 들어오는 해가지고 거야? 들어온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배신을 때리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죽어요. 깔끔하네. 그리고 그 류준열 캐릭터는 사형당해요. 근데 사형당하는 와중에도 아 제가 사실은 누구도 누구도 아는데 이거 풀어주면 말할게요 막 이러면서 애원하다가 그건 죽는 좀 게 중국 나와요. 영화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실적인 리얼리티 영화고 그건 좀 중국. 왜냐면은 그 두기봉 감독 영화는 굉장히 보고 있는데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그런 기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류준열 우상화 영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류준열 캐릭터가 너무 멋있게 나와. 그랬어요? 설정들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막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강아지 막 그리고 뭐 농아 남매와의 그런 어떤 슬픈 사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어주고 이 캐릭터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캐릭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약쟁이 마약 조직 보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를 마치 되게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마지막까지 굉장히 맞아요.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약쟁인데. 제일 나쁜 놈인데. 예. 그쵸. 근데 뭐 그래서 약간 그것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판전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 거스리지는 않았어요. 류준열이 재밌게 봤어요. 이 선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시는 중간에? 네. 네. 정확히 그 순간 언제였는지 기억 잘 안 나요. 이 선생이라고 확신했던 순간이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종반에 다가가면은 거기 이 선생이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때 조진웅이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네. 류준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이 선생이 류준열이라는 걸 확정하는 확정하는 거고. 순간이 아닌가. 눈치는 언제? 저는 챘나요? 언제 챘냐면은 언제 챘더라? 조금 확실했던 건 나 필요하잖아요. 이거 할 때랑. 아, 저는 믿는다고. 저는 진짜 두들겨 맞는데 저 안 믿죠라고 한 다음에 근데 저는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맞아, 뭐야 맞아. 네가 이 선생이면서 무슨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거기서 믿음을 강요하는 느낌이 네. 있을 때 그때 조금 그랬고 또 언제 또 의심됐었더라. 이 선생님을 아세요? 아 그거 물어볼 때. 네, 그때도 되게 맞아. 차승원한테 되게 뜬금없이 이 선생님이 시켰냐고. 네, 이 선생님 저를 아시나요? 이러고. 이 선생님이 주신 거냐? 이 선생님 절 아시나요? 그때 조금 얘가 이 선생이라서 일부러 그걸 깔고 가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형사 도와주려고 이제 뭐 이 선생이 이제 막 물어보는데 나 뭐 약간 갑작스레 이렇게 나와서 그 자성원이 이제 뭐 그것을 약간 그 거절감 느끼고 나중에 이 사람을 제외시켜라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 마약쟁이 농아 둘 나오잖아요 남매. 네. 그리고 거기 좀 웃긴 장면 나오잖아요. 수화 통역하는 네. 장면. 네. 그때 극장에 사람들 많이 웃는데. 맞아요. 많이 그거 웃어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넥타이에 카메라가 있는데
있고 카메라를 보면서 농화를 통역을 해주는데 중간에 보면은 유준열이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제사상을 급하게 차리잖아요. 네. 그러면 유준열이 앞쪽에 있어. 그럼 뒤쪽에 있는 농화들이 옆에 있는 농화들은 카메라에 안 잡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역을 막 해요. 맞아요. 그거 앞에 중간에 그 중간중간 거기 안에 있는 데다도 카메라 달잖아요. 그건 원작에서만 그런 것 같은데요. 원작에서는 그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앵글이 없는데 통역을 하는 게 되게 웃긴다, 맞아요. 어이없다라고 그쵸. 생각이. 이 영화의 특징이 원작에서 되게 기발하다고 느꼈던 설정들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양쪽에 언더커버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연기를 해가지고 이쪽 보스 역할을 조진욱이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저쪽 보스 역할을 연기해가지고 대신 만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것도 이제 원작에 있는 거고 방금 말했던 농아남매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원작에 있는 캐릭터들이고 농아남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아 통역하는 것도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선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요 그거를. 와.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막 되게 판타지하게 안 그리고 또 그리고 막 여기서는 농아남매를 되게 미화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되게 천재 기술자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것처럼 뭐막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그려져 있는 장면이고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래서 캐릭터를 많이 돋보이게 그렸어요 이 영화는. 모든 캐릭터를. 모든 캐릭터들을 원래 원작에서는 캐릭터들이 그렇게까지 막 재밌는 설정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심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이 영화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들 특이할 만한 지점들이 항상 다 있어가지고 네. 그게 되게 재밌고 스타일리시하다고 느끼는 아까 부분. 박 실장님이 5초 만에 거기 몰입된다는 그 말처럼 네. 각 캐릭터가 이 레인지가 있으면 100으로 다 끝으로 맞춰져 있는 캐릭터들 같았어요. 모든 캐릭터가. 그래서 캐릭터의 특징이 너무 극대화돼 있어가지고 다소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극단적인 게 있어서 특히 차승원은 오바스럽다는 게 네. 아 맞아요. 저는 기도합시다. 차승원 나올 때마다 저 너무 거슬려가지고 처음에 한 초중반 때까지는 그래도 흥미로웠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바꿨구나, 이렇게 이 스타일로 감독의 그런 채색을 했구나를 느꼈는데 차승원 캐릭터는 너무 과해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럼 각자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와 싫어했던 캐릭터 꼽아볼까요? 이건 캐릭터가 살아있는 영화긴 하니까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해봅시다. 해봐요. 얘기 나왔지만 제일 싫어했던 캐릭터는 이제 자승원 캐릭터였고요. 대신에 김주영님이 이제 그 마약쟁이로 나오는 진아림? 그 보스, 그거 엄청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보면서 참 아깝다 생각은. 맞아요. 네. 그 캐릭터는 그리고 원작에서도 그렇게 매력 있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캐릭터인데 너무 잘 살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원작에서는 뭐랄까 평범해요. 네, 원작 평범해요. 보시고 오신 거예요? 네, 전 보고 왔어요. 오, 네. 준비하셨네 게스트님. 원작에서는 그냥 뭐 약쟁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스타일 아니고 무서웠어요. 맞아 무서웠어요. 분이었어요. 김주영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등장하기 전 네, 순간에 네.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악수. 예, 그 순간부터 벌써 그 사람 맞아, 캐릭터가 완성돼가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죠. 비주얼로 압도하고 눈 먹고 막. 네. 네. 그죠. 그거 좀 부인도. 오버. 네. 네. 그 부인 캐릭터도 막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이민호 팬이 등장하잖아요. 야 이민호 여자친구 있잖아! 이러면서 막 나이고. 그러면서 막 나는 사운드로는 나도, 뭐라고 나도.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무슨 말이야? 막 이랬어요. 나는 이민호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큰일 날 상황인가? 이런 약간 되게 무서웠어요. 압도적이었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근데 사실 뭐 코카인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뭐 무슨 메스 중독자처럼 이렇게 막 나오면서 네. 그 얼굴 분장도 그 특유의 까실까실하게 피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김주혁님. 둘 다. 음.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런 설정들이 되게 실제 마약쟁이를 많이 따온 게 그 마약 하고 나서 그 여자가 막 옷을 막 벗어던진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그런 히로인 같은 거를 마약 했을 때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중독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이래요. 어떻게 그래서 아시죠? 옷을 벗고 기사 춤 같은 추는 거 거. 봤어요. 그러면 스트레칭하는 거. 버닝에서도 네, 버닝에서의 그러네. 그 여자 춤춘 것도 그 약쟁이의 그러네. 반응이었던 거야. 그러네. 그 진서연님이 캐스팅 되고 나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대요. 요가도 공부했고 왜냐면은 그 약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 것들 찾아봤대요. 반응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냥 춤추는 것보다는 약간 기괴하게 스트레칭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실제로 요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막 등 근육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육이 엄청나던데. 네. 네. 그 진아림의 그냥 부인 이게 아니라 거의 진아림 다음으로 가는 보스 캐릭터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막 자기가 막 거의 참전 수준으로 막 칼 휘두르고 총 휘두르는 거 나오고 그게 그래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면은 더덕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진서연? 김주혁이 그래도 좋았어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거는 차승원? 차승원이랑 류준열 캐릭터도 전 별로였어요. 그렇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마약 조직 보스면서 되게 철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든지 뭔가 착한 사람인 척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가 싫었어요. 보면은 더덕님이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에서 핀트가 가끔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네, 마약 만드는 사람이면서 아니고 살인하면서 살인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되게 착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자기도 피를 묻히고 다니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게 그냥 반전 느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얘가 계속 착한 척하고 뭐 어떤 척하고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깔아서 내가 불쌍하게 보이게 해야지라고 이 선생이 한 거라기보다는 그 나중에 뒤에 그 내가 이 선생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반전 주려고 그냥 그렇게 영화적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그게 도덕적으로 거슬리거나 이 캐릭터가 되게 이상하다, 뭔가 덜 됐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근데 후반에 보면은 그게 진짜 그 사람 캐릭터인 거잖아요. 끝까지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저한테는 되게 그 와닿지 않는 캐릭터. 연기 잘한다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박 실장님은 저도 최악의 캐릭터는 차승원 씨. 음.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분은 굳이 뽑자면 박해준. 아 박해준. 예. 그분의 연기가 박해준도 좀 무서웠어요. 어디로 예. 튈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예. 사실 그분이 나온 장면에서 가장 불안감이 가장 크게 들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예. 얘가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이 거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그 흘러갈지에 대해서 되게 긴장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라이로 나와가지고 네, 거기도. 원작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라이 같이 막 불안감을 조성하진 않지만 그 긴장감이 있어요, 확실히. 저는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저는 류준열. 가장 별로였던 캐릭터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괜찮았어요. 저는 외모 수는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고요. 류준열 제 스타일 아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류준열을 못 알아봤어요. 뭐지 누구지 이러고 봤더니 류준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류준열 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영화를 계속해요. 네. 한국의 좋은 배우들하고 계속하는 영화들. 하지만 침묵은 그러니까 침묵도 예를 들면 류준열한테는 많이 남았죠. 그쵸. 최민식하고랑 1대1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배우들하고 많이 근데 왜 감독들이 이렇게 류준열을 좋아할까요? 페이스가 일반적이어서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해서. 네. 뭔가 되게 이쁘지도 않고 되게 못생기지도 않았고 나쁜 역할을 하든 맹한 역할을 하든 바보 같은 역할을 하든 다 좀 잘 받아주는 얼굴. 그리고 류준열 씨가 은근 배우치고는 팬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스럽게 그 류준열 씨 팬덤 카페 같은 경우도 회원수도 상당히 있고 또 팬들이 로열티가 있어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보는 것도 되게 강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흥행에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좋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팬덤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스럽게 팬덤이 구성된 배우라서 감독들이 봤을 때는 좋죠.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의 남자 배우가 조금 풀이 적은 것 같아요. 한국에 맞아요. 지금 특히 배우 쪽엔. 그렇죠. 캐릭터가 다양하지 않죠. 네, 네. TV 드라마는 좀 있어도 영화 배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류준열을 또 너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하늘처럼. 아, 강하늘 씨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영화를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소비했잖아요. 캐릭터를. 김강우랑도 전 그래서 둘이 되게 같은 지점으로 맞아요. 안타까워요. 맞아요. 연기를 그런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아닌데. 맞아요. 그런 저도 안타까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류준열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영화들을 색깔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네. 싫어하는 캐릭터는 없었어요. 저는 차승원도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거나 튀거나 과하다고까지도 생각 안 했고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캐릭터니까 저런 식으로 저만큼 적당히 얄팍하니까 이렇게 들키는 거고 적당히 저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기괴한 척 하는 거야. 내가 짱 먹고 싶으니까 더 기괴한 척 하는 그런 오히려 얄팍한 캐릭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바해서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거기에 추가할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차승원 이제 뭐 되게 별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배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간 캐릭터 설정이 네. 좀 우리 얘기 들어보면 박해준 약쟁이 차승원 별로 막 이러면서 네, 그 분들이 싫다기보다는 연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연기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왜냐면 캐릭터 설정 자체가 별로잖아요. 그 캐릭터는 무의 탓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뭐 차승원 씨의 연기가 별로였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영화에서든지 특히 한국 영화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영화 배우가 나오면 그 영화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침묵인가요? 네. 거기서도 최민식 씨도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차승원 씨도 이번에 그냥 평소에 차승원 씨가 하던 연기를 그런 쪼가 너무 있어가지고 쪼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 맞아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영화 배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미국에서도 그거 약간 뭐 타입 캐스팅 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캐스팅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문제이지만 한국 영화 산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배우 자체의 스테레오타입을 캐스팅할 때 너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느끼기에는 한국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기 스타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는 페르소나에다가 그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그거를 살리는 느낌이 있고 그게 약간 최민식 배우라든지 송강호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송강호의 원래의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로 보이는 것보다는 송강호로 보이는 게 좀 더 강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연기를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배두나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배두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배두나라는 캐릭터보다는 그 역할마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여요. 배두나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두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페르소나 스타일의 연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자기의 가면을 쓰는 이 송강호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면이 더 강해요. 송강호가 택시도 운전했다가 송강호가 뭐 변호사도 했다가 송강호가 막 뭐도 하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해서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기 스타일의 방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배두나 씨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완전 캐릭터화하는 스타일의 연기를 좀 더 한다고 느낀다면. 근데 문제는 한국 배우들의 대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송강호 배우님 같은 스타일의 연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차승원 배우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냥 차승원 배우로 보였어요. 평소에 하던 그거 있잖아요. 막 웃긴 그런 말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 쪼들이 다 너무 강한 거죠. 김주영님이 조금 자기를 죽이고 캐릭터를 연기한 느낌이네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배두나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좋아하시죠?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배우이긴 한데 그리고 이거 그 약간 미국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스타일의 연기가 일단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배두나 씨가 그 미국에서 특히 이제 그 와차우스키하고 이제 그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맞아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아니고 뭐 그냥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좀 연기했는데 네.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근데 네.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 어떤 캐릭터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 인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 그것을 이제 따지면서 이제 그냥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보통 유명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배우들한테 주문 많이 하잖아요. 네가 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네. 표현해라.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감독이 이렇게 눈물은 이런 식으로 흘리세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유명 감독님들은 이게 배우님 네가 이 상황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어떻게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디렉션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완전히 그 캐릭터 약간 내면화해야 하고 네. 지금 슬프다, 지금 화난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형적이죠. 네. 전형. 그래서 싫어하시는 걸 거고.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그렇죠. 연기도 그렇고 장면도 익숙하죠. 그렇고. 네. 저도 이제 조금 안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원작을 많이 예전에 봤고 4, 5년 전에 봤고 원작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마약 전쟁이잖아요. 정말 마약 전쟁을 그리고 마약을 정말 퇴치시켜야 된다는 어떤 집념으로서의 경찰로서의 그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마약 조직 보스의 내가 살아남아야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열한 모습 그런 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라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선생 찾기가 돼버렸잖아요. 유선생 찾기죠. 네. 이선생 찾기 플러스 그리고 류준열의 내 이름으로 내 조직을 더럽힌 놈들을 숙청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브로맨스. 네, 그러면서 브로맨스잖아요. 그런데 이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이 범죄자랑 경찰 사이에 어떤 진지한 신뢰는 절대 없어요. 이 경찰은 반드시 이놈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감시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 쭉 나와요. 독전 같은 경우는 영화 제목 자체가 영어로 번역했을 때 빌리버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빌리버구나 아예 싶었지. 영화를 다른 컨셉, 다른 장르로 바꾼 거죠. 저는 그 이거는 부분도 좋다고 믿음의 생각해요. 이야기로 바꾼 거죠. 이거를. 그것도 이제 의문이었는데 네. 저는 뭐 차승원 캐릭터 때문인가 하기도 하면서 믿으세요 하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류준열 배우하고 조진웅 배우 서로의 그 믿음에 네. 관한 아, 내용이지 네. 않을까요? 신에 대한 차승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조진웅과 유준열이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엄청 인텐시브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조진웅은 류준열을 믿지 않으려고 믿어도 되나 이런 걸 계속 생각도 했고 저는 그래서 근데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네. 조진웅은 이미 어떤 누군가를 쫓고 있었고 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오랫동안 쫓아왔고 그 와중에 이제 류준열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마리가 생긴 거고 희망이 생긴 거죠. 빛이. 그렇죠. 예. 자, 원래는 못하는 거였는데. 예, 그러면서 그 신념이 이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근데 왜 류준열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문제는 이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게 한 사람을 존나 집착하다 보면은 존나 지적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군요. 그게 애증 관계가 되는 것 같아. 아, 제가 저번에 왓챠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코멘트를 남겼던 게 조진웅 씨 뭐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정말 뭐 하냐고 닭을 쫓다가 닭이랑 사랑에 빠지는 개가 되는 스토리가 근데 저는 되냐고요. 그걸 사랑했다고는 전혀 못 느꼈는데. 왜냐면은 저는 정말로 얘를 쫓고 있는 형사의 네. 입장이라면은 네. 정말 류준열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네. 노르웨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네. 노르웨이에 있는 인터폴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더라도 가서 잡아올 생각을 해야지 총을 앞에 두고 너가 쏘든 내가 쏘든 누가 쏘자 이런 네, 식의 미선님. 그런 이상한 분위기. 저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뭐 차승원이 이제 뭐 이 선생님이라고 하자 더 이상 어떤 제도를 믿을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혼자서 노래로 간 게 아닌가. 네, 그때부터 그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된 거. 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자기 신분증을 놓고 나가잖아요. 경찰 신분증을. 네. 네, 사표 내고 쓰고.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된 거. 그래서 류준열이 이 선생이다 아니다라는 거가 사실 거의 확신이 있었긴 했지만 엄청난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류준열이 이 선생일 거다라고 하고 간 거지만 이 선생이다라고 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하고 간 노르웨이로요? 거죠. 왜냐면 그거 GPS 달아놓잖아요 강아지한테. 말씀하세요. 그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아닐 수도 있겠다고 조진웅이 생각하지도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진웅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그래서 조사 더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류준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자고 류준열을 잡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경찰청장님이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사실은 걔가 아니고 걔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누가 믿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그 팀 안에서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숨기고 이 선생을 걔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걔 혼자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그 팀 안에서는 류준열이 이 선생이었다라는 거는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실 원래부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 기존에 이학승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원래 마약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다가 차승원 아버지. 차승원이 이제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거래하고 이런 과정에 류준열이 개입해 있었고 근데 이학승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 선생이라는 그거를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부터 마치 무슨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들어낸 건 하나의 가상의 캐릭터를. 근데 그 가장 많이 관여되어 있던 사람이 류준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이 사람이 얘가 이 선생이다라고 그냥 대입을 시킨 게 아닌가. 관객들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가상의 인물이고 원래 처음부터. 하긴 류준열이 처음부터 이 선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네. 약간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조직은 그 전부터 있었고 네. 근데 류준열은 나중에 그 아줌마의 아들로 그냥 들어왔으면서 네. 그거를 관여하고 총괄했을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에 재산 뭐 순위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니면 네. 6살 아이가 몇십억을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국에는 다 죽고 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네 돈의 주인이 너니?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건 아니었고 이학승 회장이 계속 하고 있다가 물려주는 거 비슷하게 지위를 물려주듯이 포지션을 한 거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 선생으로서의 류준열이 그 전에 폭파 사건으로 조직 안에서 몇 명을 수청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걔가 따라한 걸로 나오잖아요. 차승원이. 그래서 차승원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라한 건 좋은데 왜 거길 건드렸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으로서의 그건 제가 하긴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선생으로서 막 이 조직을 막 이끌고 막 이런 식으로의 적극성을 갖고 한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면 이학승 회장의 오른팔이자 뭔가 그 실질 권력에 가장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차승원한테. 그러니까 회장님이 당신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류준열이 스스로 자기가 이 선생이다라고 하거나 누군가 네가 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전화 받는 순간도 전화번호가 이 선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그냥 이 선생 전화번호로 거는 거일 수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조직 안에서도 서양락 대리로서의 어떤 포지셔닝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 선생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양측 포지션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얘를 서양락 대리로 알고 있지 얘가 사실은 이 선생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두 분 링크가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이 선생은 하나의 그 법인 대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옮기면서 네. 왜 그 영화 안에서도 조진웅이 조직 보스 그 역할로 연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조직 바이어로도 연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양락 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서양락 대리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조직의 실권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걔를 두들겨 패고 박선창이 걔를 막 패고 막 걔를 손을 자르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조직의 진짜 위에 있던 이학승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고 조직 안에서도 헛발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구나. 그 이학승하고 류준열의 링크가 어떻게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류준열이 이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그건 단순하게. 이제 류준열이 이학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조직 안에서 서대리로 있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뭐 또 뭐 그랬을 수도 저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선생이란 타이틀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어이없긴 하지만 얘가 처음부터 이 선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절름발이다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그냥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저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긴장감을 그냥 계속 주고 반전을 탁 주기 위해서 뭔가 허용되는 것들은 많았고 말도 안 되는 허용을 계속 해주면서 반전을 그냥 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대중 영화로. 혹시 요즘은 반전 없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에 거의 반전이 많나요? 반전 영화라는 말을 이제 거의 안 하죠. 특히 그냥 류준열 반전이 이 선생은 다 반전도 가능한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가 아니면 이제 누구야 이런 느낌이었지 나중에는.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특이했다고 느낀 거는 용산 역사에 저런 장소가 존재할 수 있나라는 거가 제일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툭하면 가는 곳인데 어떻게 저런 장소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완전 판타지 영화다 이런 생각을 그 했어요. 안에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넓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 거의 개성공단급이죠. 네. 거의. 그리고 뭐 지하라고 해도 이제 뭐 지하철도 그 1호선도 있고 뭐 4호선도 있으니까 막 맞아요. 전 영화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 봤거든요. 엄청 스타일리시하죠. 굉장히- 약간 그렇죠. 집착적으로 스타일리시하죠. 나도 이런 위해서 거할수 만든 있어. 영화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좀 있었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원작 영화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원작 영화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엄청 스타일리시하다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잘 뽑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비주얼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걸 조합했을 때 그 트레일러가 굉장히 멋있게 네, 나왔던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그렇죠.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야 되고 모든 대사를 막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다음에 실마리들하고 계속 엮이니까 뭔가 해석적인 여지라기보다는 이걸 놓치면 누가 이 선생인지 약간 내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영화를 그쵸. 보다 보니 조금 그런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리고 대사 얘기 말씀하셔서 말인데요. 대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참 자막을 달아야 되는 한국 영화 중에 하나구만 이런 생각했어요. 무례한처럼. 아. 네. 말들이 너무
저는 이것도 되게 한국 욕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말들이 좀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 영화 배우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발성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발음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발음을 대충 하는 느낌? 저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배우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됩니다. 뭐가요? 팟캐스트인데 안 들리면 어쩌라고. 네. 네. 방송인 방송인인데. 제가 방송인인가요? 이 정도면 방송인이죠. 네. 사회자시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분위기라서. 아, 네. 이미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아셨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비주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스타일리시하고 비주얼에 집중을 했다.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걸 잘했다. 이거에는 공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본 듯하다. 네, 그 본 듯하고 그리고 굉장히 모던하죠. 네. 그런데 그게 정돈이 좀 덜 돼 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완결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쁜 것만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서 봤던 이쁜 것만. 그러니까 그 하나 하나를 정말 세밀하게 조정해 놓은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아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마지막에 뭐 등에 이렇게 가스 토치로 이렇게 굽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주변 공간이라든가 네. 그 세탁기가 막 돌아가고 네. 핏물이 돌아가고 뒤에 식물이 막 있고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에요 다. 그것도 그렇지. 하지만 그게 어떤 연관관계도 없어요. 그냥 약간 누아르 영화이면 뭐 네.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스타일리시 누아르면 이런 식으로 한다. 맞아요. 그렇죠.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얀 배경에 맞아. 예. SF 영화에 많이 나왔죠. 누군가가 나와서 누아르나. 뭐 실험하고 뭐 이런 장면들 그거를 흉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참고로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난 척하시는 표정을 지금 막 지으셨는데. 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야.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정말 멋진 건축물을 보거나 아니면 멋진 작품을 봐요. 아름다운 것들을. 근데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면 되게 후져져요. 티가 나네. 예. 뭔지 오리지널리티.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누아르 영화나 이제 뭐 그런 컨셉을 다시 제조했는데 잘 활용하지 않았다. 네. 그 멋을 참 많이 부리는 게 대사적인 거 그리고 캐릭터적으로도 되게 멋을 많이 부리거든요. 김성령 캐릭터도 막 등장할 때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말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대사에 쪼 이런 게 저는 뭘 따라했다고 느꼈냐면은 최동훈 감독님을 많이 따라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둑들? 네. 도둑들이라든지 뭐 그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씹던건 같은 느낌도 있다. 약간 그런 어떤 캐릭터라든지 막 되게 대사 찰지게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라든지 막 캐릭터 그런 거 넣는 거라든지 멋을 부리다 못해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멋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김지혁 오리지널리티가 캐릭터도 그렇고. 없고 전형적이고 허세 부린다. 다들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약간 쉬운 느와르 어떻게 보면 쉬운 느와르 대중적인 수사물 대중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는 대중 오브 대중이니까 근데 이렇게 나도 지금 머리 써서 이걸 맞췄어 우와 이게 이 선생이야 우와 얘가 연기 잘한다 와 이렇게 하면 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이거 이런 관계인가 이런 거를 뭔가 맞춰가면서 그런 희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이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적당히 그러한 희열을 주면서 적당히 스타일리시한 좋은 영화를 봤다는 느낌을 주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건 대중 영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복합적인 느낌을 주는. 맞아요. 네. 저도 옆에서 영화 보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되게 귀엽게도 막 류준열이 이 선생이란 거 나왔을 때 이 선생이야? 막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저 일행 아니고요. 네. 그분이 자기 일행이랑 같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본 대중들이 확실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네. 들면서 그거는 성적으로 말하죠. 네. 성적이 지금 좋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2018년에 한국 영화 중엔 제일 잘 됐고 그리고 손익분기점 벌써 후적 뛰어넘었고 네. 이혜영 감독의 스타일 변신 이 정도면 성공적이고 네. 네. 그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 네, 지금 이 맞아요. 제작사가 목적했던 거는 거의 다 이뤘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뻔하지. 그렇죠. 저도 이제 보다가 이제 네. 뭐 어디서 봤다라는 느낌은 그냥 영화 너무 많이 보는 거구나. 그렇죠. 저희가 진짜 느와르 영화를 많이 봤었고 옛날에도 그리고 이런 장르적인 것들에 대해서 머리 쓰는 것들 영화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게 좀 가짜나 보이는 게 있는 거지. 사실 영화 자체가 가짜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그렇게 못 만들어서 못 만든 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흥행 영화, 소위 말하는 대중 영화를 나도 만들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됐고, 네. 그리고 제작비는 한정돼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주변에 기대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뭐 할 줄 몰라서 한 건 아닐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전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잘 되는 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일부러 그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사실 뭐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든가 이런 미장센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김지훈도 그렇고. 그냥 벽지 하나도 그냥 고르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네. 네. 하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우와 스타일리시한데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을 네, 정도의 그 영화. 정도까지 수준을 딱 맞춘 거라고 네, 봐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마약에 대한 어떤 흥미 혹은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도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마약 관련된 어떤 인물에 관련된 영화긴 한데 사실 한국 영화에서 요 근래 들어서 말고는 마약 관련된 소재의 영화가 정말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죠. 근데 요 근래 정말로 막 클럽 같은 데서 마약을 실제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막 연예인들 그쵸.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대상에 맞춰서 뭔가 마약 관련된 영화도 양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마약 관련된 드라마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기 시작하고 네. 브레이킹 배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약 관련된 영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재미있다 잘 모르겠네요. 그 마약 생기는 것은 좀 안 좋은 현상이 그렇긴 있잖아요. 하죠. 네. 이 또 모랄 진짜 미모랄 난치졌네 또. 미모랄 모랄의 잣대를 그만 들이대거라. 선비. 뭐 좋은 일은 아닌 건 사실이긴 한데 한국에서 저는 마약 제조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마약 거래를 한국의 뭐 인천항 같은 데서 한다든지 막 이런 거를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막 제조하는 모습이 나오는 영화는 몇 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뭔가 그런 한국 사람들의 마약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마약이 좀 더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구나. 얼마 전에 개그 영화도 하나 있었잖아요. 코미디 마약 제조하는 거. 뭐가 있죠? 부산 기장 나왔는데 배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자의 영화평, 영화 별점이랑 한 줄 평을 할까요? 짧게. 벌써 끝났나요? 지금 실장님 준비해 오신 말들 많았을 텐데 노트에 지금 빼곡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요. 한 줄 평 때 조금 언급하시고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미소님 별점 한 줄 평.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보면서 뭐 괜찮았어요. 뭐 완성도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스토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그냥 재밌었다. 3점? 약한 3점에서 3.5. 뭐 약한 사실 그 뭐청인가 뭐 어디에 이제 3.2나 3.3 그렇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그거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3점. 한 줄 평은 뭐 그런 대로 재밌었고 그런 대로 잘 만들었다. 맞죠? 네. 네. 아까 그 영화는 보안관이었고요. 아, 네. 네. 그것도 2017년 영화니까 완전 최근 영화네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그런 일이 많네요. 그런 테마를 다루는 게. 네. 저는 별점을 드리자면은 5점 만점에 3점. 다들 안 좋아했구나. 네. 진짜 나는 대중인가 봐.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영화 속에서 배우들 연기하는 맛 그거는 정말 많이 느꼈고 되게 재밌게 느꼈고 저 영화 보는 동안엔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쵸, 그냥 그쵸. 단지 전 이제 원작 영화를 봤기 때문에 원작과 비교를 아. 했을 때 이 영화가 이끄는 어떤 테마라든지 그리고 결론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더 낮게 준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저의 한 줄 평은 좀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좀 더 재밌어졌지만 와닿지는 않는다. 저는 4점. 꽤 재밌게 봤어요. 영화 보는 중간에도 계속 긴장감 있었고 적당히 웃긴 부분도 있었고 뭐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봤고 4점. 그리고 한 줄 평은 스타일리시한 2018년 대중영화. 기성품 같은 느낌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을 산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 지점도 정말 이해하는 바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저도 막 3.5점 줄까 하다가 원작 때문에 약간 뺀 것도 있어요. 그럼 박 실장님, 저희 게스트님. 죄송합니다. 오늘 게스트인데 입을 틀어 막았어.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네요. 네.
도덕님이 끊임없이 말씀. 뭐, 틈을 전혀 주지 않아요. 토크 기관차. 네. 앞만 네.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편집해도 도덕은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해. 네, 저는 3.5점 음. 주고 싶습니다. 많이 까긴 했지만 더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내용상으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진 않았어요. 후반에 살짝 루즈해질 뻔했는데 뭐 지루하진 않았고 상업 영화로서 그냥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고 내용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괜찮았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혜영 감독이 이제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건 좋은 부분이지. 네. 한 줄 평은요? 이혜영 감독님의 새로운 시작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작품이었다. 네. 디자인하는 박 시장님. 네, 뭐그 정도로 미화하겠습니다. 실컷 안 좋은 소리 하시다가 네, 갑자기 좋은 시작이었다. 저도 살아야 그러니까 네. 왠지 나쁜 척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같아요. 아, 약간 유진열 같이. 네? 네. 독전. 전 오늘 짧고 굵게 했습니다. 과연? 쌀봤나? 그건 나중에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 실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방송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엉망진창일 줄은 몰랐고요. 편집을 잘 하시는 거예요. 편집을.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네. 너무 패 끼치고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근데 오기 전에 이런 말 해야겠다, 저런 말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방송 잘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 공을 한번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 알아서 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인터셉트를 해서 골을 넣어야 되네. 네. 네. 그래서 지조님이 그거의 피해자. 최대 피해자죠. 지조님이 사실 말이 없는 분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말을 독차지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의 오늘 각오는 지조님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서 고정으로 실패. 일단 지조님 독보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몇 네, 분 그쵸. 있어가지고 인트로라던가. 네. 지금 인트로도 녹음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하면 되죠. 네. 인트로 듣고 지조님 나오시나 보다 했는데 안 나오면 되게 실망하셔가지고 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본 방송은 지조가 없는 방송입니다. 지조가 없어도 상관없거나 지조를 이미 봤거나 지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번 방송에서 많이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셨으면 하는데 안 오실 수도 있겠죠? 오늘 저녁 메뉴를 보시고요. 네. 오늘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메뉴를 보시고 네, 네. 접대를 좀 받아보고 저희가 네,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